네, 윤호중 의원입니다.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물가가 이 디스인플레 수준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 디스인플레라고 하는 게 물가 수준을 또는 경기 수준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 그런 용어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원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인플레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쓰는 정부 정책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플레 반대는 디플레가 아니라 물가 안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미 우리 사회가 2012년부터 디플레 상황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2년에 2.2%, 2013년, 14년 2년간 똑같이 1.3%였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우리 기준금리가 2.75%였어요. 2013년까지. 작년에 쭉 내려가서 지금 2.25%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물가 상승률. 실질적으로는 디플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나 또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최대한 확장적인 통화 신용 정책과 재정 지금 가야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까 우리 홍영학 의원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나라 망한다고 또 이런 또 지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는 게 가계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 다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디플레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는 디플레 우려였던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다가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위험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려서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제대로 된 정책을,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죠. 아까 이제 동료 의원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확장적 재정 정책에다가 증세까지 하면 이것이 결국 다시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소비세의 경우에는 이것이 보편 증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 증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결국 과세의 역진적 성격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도 같이 올라가서 실제로 이것이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소비 위축은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 위축이 되고 결국 그것은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 건데, 이 소비세 인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베 총리한테 주문한 분이 있어요. 폴 크루그만이라고. 아베 정책에 대해서 아주 격찬을 하던 분이 갑자기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히려 불황으로 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똑같은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에다가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 소비세 내지는
서민 중산층 증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지를 넓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 쓰고 있는 정책은 말은 가계소득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가계소득 늘리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에 4배, 5배나 되는 서민 중산층 증세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요번에 연말정산으로도 9천억의 그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2조 5천억. 실제로 지난번에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최소 1조에서 2조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더 많은 가계소득을 세금으로 줄이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거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연말정산 관련되는 그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득세 체계 내에서 고소득층은 9천억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만은 CTC나 그다음에 그 EITC를 통해서 1조 4천억을 더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그 건강 때문에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세수가 더 들어왔습니다만은 지출을 그 더 들어오는 세수보다 훨씬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비나 이런 그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가장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적정 임금 인상 유도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일테면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그 부자 증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수단이다. 그것은 아직 다른 여지가 있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지금 상황은 마지막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정부가 이런 아린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연말에 그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아니에요. 우리 경제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되고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시장 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다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 보고 내용들입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이게 이렇게 그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효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정부가? 예, 그런 걸 그 실적이 없는 걸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물론 평가는 또 느끼는 바는 또 국민들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통계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나중에 보충 이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